자, 어쨌든 현재 네. 현재 금방 말씀하신 대로 법정 기일을 갖다가 지금 이제 제법 넘기 한참 되죠. 그 법정 기일이 12월 2일이죠. 예. 그리고 그런데 20일이 넘었죠.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이번 내년 예산이 몇 조죠? 639조? 639조. 근데 지금 이제 5억 가지고 지금 5억 1,600만 원 갖고 0.00008%. 예. 오, 발목 얼마요? 잡으십니다. 예. 오. 우리 5억 1,600만 원. 그것도 516입니까? 차 교수님이 지금 여야 예산안 힘겨루기 예. 그걸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금 여야가 원래 지금 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12월 2일까지 통과를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원래 이 법정 시한 내에 여야가 합의를 못할 경우에는 정부 원안을 갖고 가부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여야가 합의를 해서 12월 9일 그러니까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를 하자고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2014년 이후에도 사실 12월 2일이 지켜진 경우가 2번 정도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한 8번 정도는 사실은 그 12월 9일까지 다 처리가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정기국회 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넘겼기 때문에 이왕 제가 봤을 때 이왕 넘겨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기억하시겠지만 주로 12월 30일 날 자정께 날치기 통과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합의 처리가 되든 그런 식으로 됐던 것이 통상의 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뭐 시간이 쫓긴다고 하지만 과거의 사례 옛날처럼 12월 31일까지 내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여야가 예산 문제를 갖고 이렇게 치열하게 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게 대선 연장전이죠.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이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지를 못했잖아요. 0.73%밖에 차이가 안 났고 그리고 여전히 국회의 예산 심의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데 그 예산 심의권 사실상 민주당이 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도 승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우리가 정권을 차지했으니까 윤석열 표에서 무조건 들어가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예산 심의권을 주고 있는 민주당 같은 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이재명 표 예산도 필요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대선 연장전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산에서 일종의 양당의 정체성을 반영하려는 그런 기세 싸움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감세 문제잖아요. 감세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일종의 뭐랍니까 이 대기업들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일종의 낙수 효과. 그래서 경기를 보양해서 그것이 우리 전체의 이 온기가 퍼져서 그것이 나중에 세수정 때까지 간다는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 옛날 이 지금 747 논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줄부세 논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초부자 감세다. 그래서 지금 이 있는 사람들, 재벌들한테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정체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639조 419억 예산의 0.00008%에 해당되는 5억 1,600만 원이 걸려 있는 지금 행안부의 경찰국 그리고 또 법무부의 지금 이 정보관리단 인사검증하는 이 예산을 둘러싸고 또 지금 치열하게 붙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 정부가 이 중에 모법을 위배해서 시행령 가지고 일종의 불법 탈법 조직을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못 갖고 오게 되면 스스로가 자신들이 탈법 불법 조직을 만든 형국이 되기 때문에 이 5억 1,600만 원을 둘이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거죠. 이게 결국 정체성의 싸움이고요. 그러다가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더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역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면 물론 뭐 기재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뜻을 관철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번 예산과 관련된 예산 부수 법안에 해당되는 이 감세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일종의 정치적인 자율성을 좀 많이 그러니까 지금 이 없는 상태다. 예를 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24%인 지금 법인세를 한 1, 2%만 좀 낮춰줘도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1% 지금 감세 그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니까 엄발을 오줌 내기다고 말을 바꿔버렸거든요.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최소한 22% 이상을 갖고 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용산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협상이 점점 꼬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하기에는 우리 한태순 평론가께서 옛날 여소야대 시절에 네. 보좌관 아주 힘센 의원 보좌관을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국회를 좀 경험했을 건데 그런 시각에 봤을 때 현재 규모의 차이는 이거 타협 못할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타협되겠죠. 네. 우리 정기국회 100일 정기국회를 그리고 예산국회라고 그럽니다. 네. 그 흔한 얘기로 국회의원들이 1년 장사를 갖다 장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1년 장사 정기국회 하는 것이고 정기국회 핵 중의 핵은 예결위의 예산. 그것도 이제 결산보다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 우리 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의도에 계시면 아시잖아요. 예산 말미에 가면 뭐 합니까 의원들이? 쪽지. 쪽지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왜?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2021년도 국가 운영은 국가 운영을 하는 주체는 대통령과 행정부입니다. 그 예산의 틀은 문재인 정부에서 짜는 것 같고 어떤 예산을 1년 나라 살림을 했어요. 예. 자 정식으로 2023년부터 내년에 이제 윤석열 포자 보면 나라 살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야당도 보면은 내년에 예산을 얼만큼 따오느냐가 2024년 총선에 자기의 정치적 운명과 직결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국회의원들 오로지 자기 머릿속에는 재선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그냥 쭉쭉 가다가 최고의 성과 기준이잖아요. 그 아예 딴거 필요 없어요. 우리 가시면 동네마다 플래카드 그런 게 뭡니까? 이번에 예산 뭐 10억 따왔다. 무슨 예산 동네마다 뭐 우리 저 사는 데 도봉구입니다. 뭐 뭐죠 도봉천 뭐 복개 뭐 10몇억 또 조금 내려가면 우이천 복개 뭐 12억 뭐 도로 포장 몇억 이게 그리고 의정부에서 많이 쌓아놓는 것의 핵은 예산이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막 몇백억. 아 그래. 네. 이게 다 합치면 몇백억 돼요. 가장 중요한 건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 아시죠? 국회 예산은요 원래대로하고 아까 우리 차 교수 말씀대로 정부 원안을 갖고 가부 표결해야 되는데 이번 같이 지금 야당이 좋다고 하면 우리 수정안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당이 수정안 가지면 국회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깎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안을 갖고 깎을 수는 있는데 정부 안을 놓고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 올리려면 반드시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민주당이 막 감세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5억 1,600만 원 깎아갖고 통과시킨다고 치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당 입장에서 난 죽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왜 하나도 쪽지는 못 넣거든. 쪽지가 제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민주당 수정한 대로 되기를 저는 원해요. 한번 우리도 한번 보자. 단 한 번. 아까 말씀하셨던 제 30몇 년의 국회 경험상 쪽지가 없는 유일한 2023년도 예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걸 의원들이 바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2월 31일 그것도 차수 변경 살짝 해갖고 1월 1일 날 2024년 1월 1일 날 새벽 4시쯤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안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야당 국회의원들 지금 정부의 합조를 못 얻는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유일한 것이 이번 정기국회 예산국회 통해서 내가 얼마로 내가 예산 따왔다라고 하는 것이 내년 1년 내내 지역 구민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2024년 내가 빠지를 재선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고요? 제가 아는 한 그것을 갖다가 우리 김여정 동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일은 바로 앙천대소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 보고 웃을 일입니다. 우리 홍 소장님, 자, 이런 예산안 파동은 민심은 어떨까요? 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황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산 내가 얼마만큼 따왔다 지역구에 자랑하고 싶은데 이미 5억 뭐 나는 이 5조도 아니고 5.16조 5.16조 갖고서 억 원. 억을 갖고 지금 이러고 한다는 거는 자기 지역구에 가서 자랑할 거는 이미 결정나고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여야 간에 저기 정부와 야당 간의 어떤 그 지난 대선에 내가 이야기했던 최후의 승부가 끝났어야 됐는데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어지는 그 혈투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그러면 이후에 민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왜 그런가니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본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는 뭐냐면 대통령 중심제예요. 대통령 책임제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대통령이 책임져도 대통령이 그 중심에 대해서 끌어간다는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요. 그럼 국회의 역할은 뭐냐? 국회는 그것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지금 5,600을 갖고서 그냥 공백 상태에서 국회 권력과 정치 권력, 대통령 권력에 부대끼면 국민들은 대통령한테 국걱정을 맡겼는데 대통령이 5억 얼마 정도 되면 대통령이 하도록 해줘야지 이런 기분이 깔려 있고 두 번째는 뭐가면은 선거에도 이제 엇갈리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항상 대통령의 의견이 우선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놓고 볼 때 대통령은 불과 지금 6, 7개월 전에 뽑힌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은 2년, 3년 가까이 전에 뽑힌 국회의원들이에요. 최근의 민심은 이 대통령 쪽에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5.16 정도의 그 사실상 이미 접근했는 걸 봅니다. 국민들은 이걸 갖고서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단순하게 예산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국정을 누가 주도할 것이냐에 대한 그 싸움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대통령 일본 국민들은 대통령 책임제에서 최근에 뽑힌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게 고려돼야 되지 않는가 이게 아마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 내막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끌수록 야당이 불리해진다. 17, 18일 날 쿠키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에 보면은 지지율이 급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바뀌노 하면은 한 달 전에 11월 우리가 5일, 7일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33.9%, 국민의힘이 31.8%, 오히려 조금 2.1% 더 높았어요 민주당이.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 17일에서 19일 날 저희들이 1,018명인가요? 조사를 했는데 이 지지율이 1,018명이고 유무선 이제 혼용을 했고 요거는 저희들 홈페이지하고 한길 리서치 저 성관이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네.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33.9에서 27.0%로 6.9% 빠져버렸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31.8에서 38.4%로 올라가 버렸어요. 오히려. 그러면 이게 얼마냐? 6.4에서 6.6%. 6.6% 국민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 정기국회가 이런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를 조사상으로 세밀하게 추적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서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거죠. 제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홍 소장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지금 예산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가 결국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고 자기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그 부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집권 세력이 너무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예산 문제를 따지고 보면 우리 황준 선배님 더 잘 아시지만 사실은 지금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거 준비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거기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보면 여야가 약간 뒤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좋아. 그러면 너가 한번 해봐. 뭐 수정안 넣으려 한번 해봐.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수정안 그 부분은 뭐 소위 쪽지 반영도 안 되지만 사실은 그것도 위원회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 편성 부분은 이 정부에게만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거는 쉽게 말해 여당의 입장에서는 거야가 이렇게 독선 독주한다는 부분들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2월 30일까지 가도 돼. 그렇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여차하면 준예산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그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그게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죠. 만약에 진짜 준예산으로 만약 좋아 그러면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 이건을 지우고 있으니까 협조 안 하면 좋아 그럼 우리도 타협 안 해. 그래갖고 만약에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된 1월 1일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준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헌정영상 처음 준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우리가 준예산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냥 준예산 뭐 그냥 지난 연도 사업 그대로 하고 뭐 하는 거지만
사실상 공무원 월급 주는 거 빼고는 거의 정부가 폐쇄된다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국의 의회가 대통령하고 싸워가지고 셧다운으로 록다운 들어가듯이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문제는 우리는 한 번도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엄청난 혼란이 생기고 더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평가하는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한국의 가버넌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아, 예산 하나 처리 못한다? 이건 상당히 국가 신용도에 타격이 생길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국가 신용도에 타격이 올 경우에는 이건 집권 세력한테 엄청나게 정치적인 하나의 뭐랄까요 반작용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 야당에 대한 심판의 그러니까 이 지금 뭐랄까요 그러한 정치 프레임도 좋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12월 30일까지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 정확한 지적이신데 이거 저는 현재 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부분이 정말 파퓰리즘에 의한 정치 전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예산안이란 게 그 집권한 세력의 어떤 비전과 정책을 내놓고 그것의 실행 프로그램을 국민들한테 제시해서 그 부분에서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서 갑론을박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서로 이 결정돼서 실행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금방 이야기처럼 오히려 이것이 또 다른 제2의 대선, 제2의 어떤 이 진영 대결로서 바라보고 있다면은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불행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상징적인 거 제가 두 개를 봤어요. 하나가 어제 뉴스 다 보셨을 겁니다. 경찰국장 이른바 프라치 논쟁이 있는 그 친구를 치안정감 경찰청장 바로 밑에 민자입니다. 친가정 올해 치안감으로 승진한 친구를 6개월 만에 치안정감으로 임명한 걸 보고 이건 뭐냐? 이거는 그 정말 이 임명권을 가진 어떤 대통령의 어떤 이 내 뜻이다 메시지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국을 예비비에서 일단 활용하도록 하자. 여야 간에 야당이 저렇게 난리는 거 운영에는 지장 없지 않겠냐. 너 이게 원칙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원칙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치안국을 갖다가 정부 조직법에서 어떤 절충과 협의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게 맞지. 시행령으로 하는 게 맞나요, 그게? 시행령 때문에 망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시행령 때문에 지금 유승민 전 의원하고 붙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시행령 좋아하다가는 큰 거 다친다. 또 시행령으로 유명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혹자들이 말하듯이 정말 무섭다. 저도 무서움을 느꼈어요. 예.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초부자 감세라고 이야기하는 그 법인세 부분 그걸 25%를 22%로 낮추자는 게 지금 정부 안인데 그 부분에서 이 조영 대표가 기자들한테 이야기했어. 이걸 1, 2% 낮추는 것도 방법인데 저 야당이 그 방탄국회 그 이재명한테 해가지고 꿈쩍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조영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1% 안을 제시했다고요. 이게 그러면 당연히 그 여당은 뭐 본인이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소리니까 받지 않겠냐 싶은데 갑자기 이건 원칙의 문제다. 그리고 이른바 낙수 효과로서 이게 이 대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중소기업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영향이 있는 이런 것. 낙수 효과는요 IMF 세계은행 등에 의해 가지고 이미 그 효과가 끝난 지가 오래된 경제 논리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난 저 조영 원내대표도 잘 알지만 그분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 발언을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그 저는 이 두 가지를 딱 보면서 야 윤석열, 이재명 그 국힘 민주당을 떠나서 우리 국민이 여전히 계속 대통령을 걱정해야 되고 국회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계속 가고 있구나. 이런 참담함을 저는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저 시행령 때문에 망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트럼프 대통령. 근데 이제 무슨 하나하나 짧게 정말 이제 곧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을 개정해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짝짝꿍이 되어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시행령을 갖다 무력화시키려고 즉 국회가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거기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합니다. 그 국회법 개정안을.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했던 것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주세요 얘기했던 것이 시행령을 바꾸려 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은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 등 보면 이거 반박 세력들이 민주당과 통모하여 그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망했던 것이고 아까 또 말씀하셨던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시행령하고 달라요. 우리는 법 밑에 령이지만 미국에는 그건 행정명령입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은 법에 준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 그건 좀 하고 그다음에 아까 치안정감 이야기하셨는데 그 치안정감 인사 문제 갖고 저도 보면 이번에 김승호던가요? 김순호던가요? 김순호. 그 성대 나오면서 뭐 프락치 의혹에 말렸던 이 양반이 갖다 벼락 출세 치안감으로 오른 지 몇 달 만에 치안정감 7명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한 것은 좀 이례적이긴 하다마는 그러나 이런 거죠.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면 자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하고 함께 갈 사람은 조금 메리트를 주겠다 하는 것을 갖다 아까 정치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갖고 나라가 망했다고 우리가 부들부들 떨릴 전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준예산 예비비 이 문제도 예비비 예비 제가 알기에는 만약에 민주당 수정한 대로 가면 예비비 집행 못합니다. 그 집행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차재원 교수가 걱정했던 대로 그러면 과연 이제 준예산으로 가게 되는 그런 사상 초 미중의 일이 벌어졌을 경우 국가 신뢰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저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 잘 모르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원체 기축통화국이고 하니까 그렇죠. 그게 뭐 준예산 그 셧다운 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예산을 짜는 한이 있더라고. 준예산 짜고 그다음에 두 달 내에 다시 추경 짜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봤다가 이른바 아까 5.15억 1,600만 원. 그 뭐냐 딱 한 가지거든. 자 한동훈이 있는 법무부에 인사검증관리단 두지 못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상민이 있는 행안부에 경찰국 두지 못하겠다. 우리 그렇게 따지면요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것을 법으로 따지면 하다보다 군대에서 대대 하나 제대로 못 움직이고 사단 하나 못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이 있고 밑에 령이 있고 령 밑에 또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갖고 지금 사사건건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살림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도하게 짰다면 잘라주십시오. 심의해 주십시오 하는 건데 아니야. 살림은 우리가 알아서 자를 테니까 이거 갖고 니들이 살아라고 지금 목리 부리는 야당. 저는 이건 분명히 밝히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차재원 교수가 걱정하셨던 국가 신인도에 약간 흠결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원칙대로 밀어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황태순 평론가께서 뭐 팩트 체크를 하시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팩트 체크 제가 과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국조위에 대해서 한 말씀씩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그 다행스럽게도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12월 21일부터 여야가 합의하여서 국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오늘 뭐 뉴스를 들으니까 참사 현장에 가서 여야 국조위원들이 참배를 하고 현장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국정조사 자체가 여야 합의로 된다는 측면에서 이 지금 이 참사의 진상과 그리고 또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까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거 국정조사를 보면 여야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보면 이 지금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가 주로 되면 이제 여당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된다, 여건에 대한 조사가 되다 보니까 여당하고 결국은 그 야당하고 충돌을 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 순조롭게 출발하더라도 중간 과정 자체가 상당히 지금 파행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그 서사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서로 합의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유가족들의 그런 그 아픔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좀 이 진짜 이 사건에만 좀 집중을 해서 여야가 정치를 좀 발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뭐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예.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이게 뭐 불행한 참사이기는 한데 이 참사의 경우는 지난 정치적으로 혹 뭐 의혹을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건데 지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저기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두 번째, 이것이 국민이 우리 편이라고 서로 해석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해야 되느냐 그럼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5분에 그 행안부 장관 이상민 이 해임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해임해라는 것하고 국정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갖고 해임을 하는 것 어느 것이 맞냐고 보면은 그 부분은 의견이 갈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갖고서 또 이 국정조사의 이것이 지금 처음 삐거덕거렸는데 결국 그럼 이 국정조사를 한다는 그 대원칙에 접근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런 세부 문제에 들어가서 부대끼기 시작하면은 이 부분은 이것이 계속 대립되는 구도로 갈 것 같다. 아까 처음 이야기했듯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달랐어요. 근데 오늘 이것은 가면은 아마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여론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쪽 저쪽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 대립된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에요. 정치권에서 해결이 제일 쉽게 되겠습니까? 여기 기록에도 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미 처음에 보면 이태원 시민대책위원회 188개 뭐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제 흔히 보면은 그 뭐 여기도 적혀 있습니다만 김상문 의원 국민의힘입니다. 대구 쪽이죠. 오늘 참사 영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보면 이번에도 보면은 처음에 유가족들한테 많이 접근했잖아요. 민주당 소속 또 민주당 소속의 뭐 전 현직 의원들, 변호사들 개입하면서 우리가 세월호 때 같이 한 10억 받아줄게라고 접근한 흔적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아프고 정말 비통에 젖어 있는 유가족들에게 그야말로 정치꾼들이 이런저런 꾼들이 달라붙어 있고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이제 45일 국조 중에 25일 까먹었죠. 20일 뭐 연장하겠습니다만 뭐 어떻게든 연장하겠죠. 1차 연장 가능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까 홍 소장 말씀대로 우리가 당이론적으로는 정말 이것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번 거르고 또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또 보면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책임 있는 자 책임 규명하고 해야 되는 그것보다는 새로운 정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 여기에 참여했던 또 최근에 무슨 대책위원회 만들고 하는데 보니까 늘 이런 일마다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들 박석훈 씨라고. 또 그분이 중심에 선 거 보니까 이건 굉장히 오래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박성훈 씨는 참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런 그 시민운동을 갖다 형성을 해온 사람이라서 이런 거 할 때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 세월호와 지금 이태원 참사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다들 세월호 그때 2014년도죠. 14년 6월달에 다들 TV를 통해서 봤어요. 이게 배가 깔아앉고 그 애들이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고 하는 걸 갖다가 지금 21세기에서 우리가 쳐다보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언론은 다 구조했다는 오보를 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번 이태원 참사는 그 이후로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정보와 이 정보국가 이렇게 가장 최강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서울 한복판에 지금 용산에 지금 대통령실 있지 않습니까? 그 용산 그 근처에 바로 용산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제가 볼 때는 현 정부 관계자들도 다들 그 시간은 국가는 없었다는 부분에서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다들 이야기하신 대로 정말 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다시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대책 마련 이게 제도적으로도 그 이루어져야 될 뿐더러 우리가
이 정책적으로도 또 이 공직자들 이 사회에서도 반드시 수립되셔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 국회에서는 그 국정조사로 나가야 되지만 이전에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저는 처음에 출마할 때 인상 깊었던 게 이 예를 들면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호남과 껴안고 그 다음에 여성과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약자의 동행을 하겠다. 저는 약자의 동행을 하겠다. 보수가 본래 약자의 동행하고 약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보수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보수의 어떤 이 대안으로서 이 훈련 키워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분이 그런 메시지를 내놓는 거 보고 오히려 이전의 어떤 낡은 정치인들보다는 정말 새롭게 이 보수를 갖다가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출발을 시작했구나. 저는 이렇게 봤는데 약자의 동행에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당하겠습니까? 다 약자들입니다. 그렇게 한 부분들은. 그럼 그게 대통령이 계속 매일 조문을 가고 있는 거 좋죠. 이게. 그런데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아는 국가적 참사가 있었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군사 독재 시절에 대통령도 책임자 문책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자기 사람들을 갖다가 고집하고 뭐고 할 문제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도 주무부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무조건 책임을 지고 자기가 사태 용의를 밝히고 수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처음 돼가지고는 이게 경찰 병력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됐나?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급기야는 어저께 국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이 이걸 갖다가 참사 영업 그래도 제 아는 상식으로는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비대위원들이 그래도 의견 조율을 하고 했지 않았는가. 물론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근데 어떻게 이 참사 영업이란 말이 저쪽에 진주시원인가요? 거기서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거 가지고 창원입니까?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당의 현재 지도부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런 발언이 나오느냐. 저는 이것이 일맥상통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여야 정파를 떠나서 그냥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이 저렇게 신경 쓰는 것처럼 매일같이 찾아가고 했지만 왜 사구제할 때는 대통령은 그 자리에 없었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저런 여당에서 이런저런 발언이 나온 거 봤을 때 정말 이 참사를 진정으로 국민의 아픔으로 여기지 않구나. 약자의 동행이 우선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비전과 대통령의 소신 다 좋지만 그것이 대통령이 일찍이 이 검찰총장을 던지고 나왔을 때 이야기한 대로 본인들이 약자의 동행을 위해서 자기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러 나왔다라는 그게 변치 않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남은 국정조사라든지 그 이후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책 마련에 정말 이거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을 이 관리감독하고 임명하고 하는 것도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서는 전면으로 나서서 본인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여당과 또 한편으로 이 기회에 야당과 협치를 하고 시민단체를 끌어안고 유가족들을 달래고 나가길 바랍니다.